2021년 1월 1일 오전 1시경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911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아담 시플리악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전날 저녁 친한 친구인 제이드 젠크스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제이드는 자신이 계부에게 약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고 아담에게 시신을 침실까지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밤새 고민한 끝에 결국 신고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제이드와 톰이 서로 옆집에서 살고 있는 살라나 비치에 위치한 나르도 애비뉴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드라이브웨이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지나서 톰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과 거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톰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누구도 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살라나 비치는 범죄가 거의 없는 조용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알려진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 살던 톰과 제이드는 매우 긴밀하고 애정 어린 관계로 유명했습니다. 톰은 제이드가 14살이던 시절 그녀의 어머니와 재혼하며 제이드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이드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했고 제이드 역시 그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톰과 제이드의 어머니가 이혼한 뒤에도 둘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깝고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톰은 여전히 제이드를 자신의 딸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제이드는 매일 저녁 톰을 위해 식사를 챙기고 톰의 병원 방문이나 건강관리도 도맡아 했습니다. 톰은 지역에서 비영리 나비 농장을 설립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주 7일을 일하며 환경보호와 나비 교육에 헌신했고 온화하고 지적인 성품으로 지역사회의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전해왔습니다. 제이드 젠크스는 다이내믹한 성격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살라나 비치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톰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음으로 제이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어딘가로 향하려던 제이드가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고 경찰은 그녀를 데리고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형사는 톰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그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제이드는 어제 톰을 병원에서 픽업해 집에 데려다 주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형사가 제이드가 톰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추궁하려 하자 그녀는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고 그 순간부터 경찰은 더 이상 그녀에게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톰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제이드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만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경찰은 제이드의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경 경찰은 톰의 차도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제대로 확인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씩 치워보기로 합니다. 몇 개의 물건을 옮기자 담요로 덮여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톰 메리맨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팔찌를 차고 있었고 퇴원 당시 입었던 티셔츠와 잠옷 그대로의 모습이었으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경찰에게 이미 제이드가 자신을 불러 시신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톰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기절시킨 뒤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며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용의자는 명확해졌고 2021년 1월 2일 아침 제이드 젠크스는 톰 메리맨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제이드와 톰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채팅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톰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기며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펴왔습니다. 하지만 곧 수사팀은 톰은 제이드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충격적인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경찰은 제이드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일은 사건이 일어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톰은 술에 취해 넘어지며 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해독 프로그램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제이드는 엉망인 상태인 톰의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톰의 컴퓨터는 절전 상태였지만 그녀가 실수로 건드리는 순간 화면이 켜졌고 그곳에는 샤워 중인 한 커플의 사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 위의 작은 점을 보는 순간 제이드는 그것이 자신의 사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이드는 스페이스바를 눌러 다음 사진을 넘겼고 폴더에는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된 자신의 누드 사진들이 끝없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노골적이었고 어떤 사진은 속옷만 걸친 상태였으며 어떤 사진은 완전히 나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남자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혼자 촬영한 프라이빗한 사진들까지 모두 정리된 채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제이드가 과거 남자친구들과 합의하에 촬영한 개인적인 자료였고 톰이 몰래 찍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톰이 어떻게 이 사진들을 입수했는지 그 경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처럼 의지하던 계부가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는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제이드는 이 사실을 몇몇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이제는 혼자 샤워도 못하겠어. 그가 내 사진을 봤다는 생각만으로도 토할 것 같아 하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마다 침대 옆에 칼을 두고 잠을 잤습니다. 병원에 있는 톰의 퇴원 날짜가 다가오는 게 두려웠고 혼자 사는 집에 그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자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제이드가 극도로 불안해하자 친구 중 한 명이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문제 해결사인 알렌 로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침대 옆 바닥에 비닐 방수포 같은 것을 깔아두고 그 위에 칼을 놓아두었습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그 비닐을 밟아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제이드는 이미 극단적인 공포 상태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전날 제이드는 재활시설에서 톰을 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살펴본 수사팀은 그녀가 이미 어떤 형태로든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문자 어디에도 톰을 죽이겠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전 11시 19분 톰은 재활센터에서 퇴원하며 자신의 약으로 가득 찬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톰을 픽업한 뒤 약을 사기 위해 CVS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약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CCTV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그녀는 주류 판매점에 들러 톰이 가장 좋아하는 술과 초콜릿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여러 약물을 톰에게 복용시킨 뒤 수사팀이 이후 살인의 결정적 증거라고 지목한 핵심 문자 메시지를 해결사 알렌에게 보냈습니다. 그 시각 약에 취해 정신이 흐릿해진 톰은 제이드의 차 안에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이 틈을 이용해 목재 판매점에 들러 로프, 수건, 그리고 고무 장갑을 구입했습니다. 톰의 집 앞에 도착하자 제이드는 톰을 차에서 꺼내서 집 안으로 옮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톰은 드라이브웨이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제이드 혼자서는 그를 차량 뒤쪽으로 끌어올릴 힘도 톰의 집 안까지 데려갈 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기로 했던 알렌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제이드는 점점 패닉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사라의 남자친구가 와서 톰을 다시 SUV 뒷좌석에 태워주는 것을 도와준 뒤 돌아갔습니다. 제이드는 계속 알렌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한참 뒤에야 내 사업 파트너 브라이언을 보내겠다는 알렌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브라이언은 제이드와 만나기 전 가게에서 의료용 장갑을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휘말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이 현장에 도착하자 제이드는 그에게 톰은 약에 취해 있으니까 당신이 그의 목을 졸라 끝내만 주면 돼. 그리고 집까지 옮겨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훗날 브라이언이 형사에게 그대로 진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인에 연루될 의사가 전혀 없었던 브라이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이드는 결국 모든 일을 혼자서 끝내야 한다는 결심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외딴 톰의 집 진입로에서
그녀는 장갑을 끼고 의식이 흐릿한 톰의 목을 두 손으로 강하게 조여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수사팀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톰의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한 직후 제이드는 오후 5시 23분에 톰에게 괜찮은지 궁금해서 연락해요. 기분은 괜찮아요?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후 7시 무렵 제이드의 오랜 친구인 아담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이드는 아담이라면 경찰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고 곧바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톰에게 약물을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시신을 집안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제이드는 톰의 시신을 침대로 옮겨 과다복용으로 죽은 것처럼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톰의 몸을 차에서 끌어내리는 순간 톰은 마치 식어버린 돌덩이처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그의 몸은 그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고 제이드는 이 시점에서야 혼자서는 절대 시신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9시경 제이드는 톰의 집으로 들어가 박스와 담요를 챙겨 나왔고 그것들로 톰의 시신을 대충 덮어 가린 채 현장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톰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2022년 12월 제이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이드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이드는 톰을 친아버지처럼 사랑해왔으며 비록 그날 사진을 발견했을 때 느낀 배신감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그렇다 해서 사랑하는 톰을 죽일 만한 동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톰의 몸에서는 목을 졸린 흔적도 그와 관련된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변호인은 이것이 제이드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아담과 브라이언의 진술처럼 제이드가 직접 목을 졸랐다면 톰의 목에 손자국이나 압박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그런 흔적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목을 졸라 살해하더라도 반드시 외상이 남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치명적인 목 조임이 반드시 상처를 남기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그런 사례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증인석에 앉은 제이드 젠크스는 톰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진들을 발견했을 때 받았던 충격에 대해서 울면서 진술했습니다. In his office area, I was kind of wiping things down, and I bumped the mouse on his desktop computer, and it shook the screen awake. And I looked, and there's a picture of female breasts on the screen, and I look, I have a beauty mark on my chest, and I look at it, those are my breasts. So it was the most violating, just awful, gut-wrenching feeling ever. I felt sick. I felt I couldn't even touch my own skin. I don't even know if there's words. I mean, not even in a movie have I seen something so just sick. Had you ever made any sexual overtures toward your stepfather? No. Did you tell him that you had nude photos of yourself? No. And you never showed him anything similar to those, correct? No, he was my dad. You would agree with 그 사진들이 배심원단에게 제시되자 한 여성 배심원은 잠시 고개를 젓더니 조용히 사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한 대부분의 배심원들 역시 충격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이드는 톰이 약과 술을 함께 섭취한 뒤 차 안에서 깊은 잠에 빠졌고 그를 혼자서는 옮길 수 없어서 차 안에서 그대로 하룻밤을 지내게 했으며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톰이 여전히 차에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드가 차문을 열었을 때 그는 차 안에서 전날과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고 다리를 들어보려 했을 때 잠옷이 올라가며 다리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이미 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이드는 9일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톰을 병원에서 데려왔고 게다가 사진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느낀 톰에 대한 큰 배신감을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톰을 죽였다고 오해할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아담 시플리악이 제이드가 계부를 죽였다고 나에게 말했어요 라고 9일1에 신고했던 음성 녹음을 증거로 재생했습니다. 제이드는 아담이 거짓으로 9일1에 신고했다고 주장했고 브라이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다음과 같은 논지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제이드는 경찰과 대화를 나누던 내내 톰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그가 쓰레기 더미 아래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톰의 가족이 실종된 그를 찾기 위해 애타게 수색하는 동안에도 제이드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제이드가 톰에게 약을 잔뜩 먹였다는 등의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으며 그가 죽었는데도 9일1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은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제이드가 처음에는 비닐봉지를 톰의 머리에 씌워 질식시키려 했으나 의식을 되찾은 톰이 저항하면서 시도가 실패하자 장갑을 낀 손으로 그의 목을 조여 결국 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과 증거들을 근거로 배심원들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최종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제이드 젠크스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제이드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배심원들이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나체 사진을 고려했지만 결국 배심원들은 그것이 제이드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이드 젠크스는 2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돌아보며 만약 그녀가 계획대로 톰을 침대에 눕혀놓고 안전 확인을 나온 경찰이 그를 그대로 발견했다면 그녀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를 선고받았을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